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르치는 성균관대학교 IMBA 수업에 이재원 원우님께서 아주 재밌는 질문, 명석한 질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 방송에도 같이 짤막하게 나눠볼까 비디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삼성과 이부진 씨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합니다. 삼성 SDS 주가를 이제 이분이 파악을 해보셨는데, 이런 내부자 주식 매도와 같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날짜별 주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 3월 22일 날 이부진 씨가 약 301만 주를 매각했는데, 직전 날 14만 원이었던 게 매각하자마자 13만 원으로 푹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한 두 주일쯤 있다가 14만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년쯤 후에 2023년 3월 말에 나왔습니다. 약 151만 주를 매각한다 그랬는데, 직전 날 종가가 12만 1,300원이었던 반면, 매각한다고 발표가 신문에 난 그날 푹 떨어져가지고 11만 6천 원으로 끝났고, 한 달쯤 더 지나서, 그죠? 12만 1,900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2개월 안에 대부분 블록딜 이전 종가로 회복하곤 하는 걸 봤다 하는 겁니다. 물론 블록딜 자체는 사실 내부 정보이긴 하지만 딜 당일 이전에 시장에 공개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록딜 이전에 신문 등에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주가는 당일에 폭락한다. 미스테리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블록딜 자체는 악재가 맞지만은 행동재무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아닌가? 혹시 이게 buy the dip 할 수 있는, 그죠? 그거 아닌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이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식시장 매일 시작하는 게 9시 시작해서 3시에 이제 막 오픈마켓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장 내에서 거래를 하는 거 말고 장 외에서 시장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이후에 한다는 거죠. 저녁 때나 이런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낮에 장 내에서 300만 주 이런 걸 확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수급, 그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폭락을 해버리고, 그게 별로 그런 것이,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주 입장에서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는 세금 돈 낼 거를 확보해야 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블록딜로, 팔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는 거고, 다른 기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큰 손한테 이것을 떠서 그냥 준다. 블럭으로 푹 퍼다가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럴 때는 블록딜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있겠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멋진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터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사항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엔 회사 주가가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코스피 대비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업에서 계시면은 일단은 그 주가 하나만 보고서 다시 원상 회복했다 하는 거에 이제 관점을 두시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벤치마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베타라든가 등등을 따져가지고 자기의 리스크에 맞는, 그 회사의 리스크에 맞는 벤치마크 대비를 할 텐데요.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지금은 여기서 디스커션 하기에 좋은 거는 벤치마크로서는 흔히 시장 평균,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평균이 어느 정도 갔는데 이 삼성 SDS는 어떻게 갔다. 그래서 그 벤치마크를 다시 쫓아왔느냐, 아니면 쫓아오지 못했느냐, 아니면 벤치마크보다 더 올라가느냐 하는 거를 비교해 봐야지 보다 과학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위험도에 따른 benchmark 대비 이상 수익률을 보는 게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시사항을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는 이부진 씨, 이서연 씨가 이 블록딜로 매각한 시점이 나오죠. 2022년 3월 22일 나옵니다. 그러면서 300만 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변동내역 전후가 나오고 증감 몇 주를 팔았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는 3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매도는 22일 날. 그 다음에는 공시를 언제 했느냐? 3월 25일 날. 이게 공시 접수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갑니다. 공개가 된 거는 하루 전쯤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겁니다. 공시가 매도가 나온 게 3월 31일, 죄송합니다. 3월 31일. 그리고 시간 외 매매를 했고요. 150만 주, 이서연 씨가 팔았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시 접수 날짜는 4월 4일인데, 좌우지간에 신문에는 그 전날에 얘기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가이드에 직접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삼성 SDS 대량 매도 블록 딜로 해가지고 매도한 겁니다. 자, 이게 내부자가 매도를 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일단은 겁부터 내기 마련이에요. 혹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무슨 나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미리 쟤네들이 파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항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밝혀지는 바죠. 그거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내부자가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항상 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의심을 하고 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개된 얘기 정보를 보면은 뭡니까? 이게 무슨 회사의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가 판 게 아니라 본인들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주식을 판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의 장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는 거죠. 자, 펀더멘털은 영향이 없는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가격을,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의 데이터를, 그래프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제가 삼성 SDS의 주가도 주가지만은 벤치마크로 코스피의 수익률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코스피 레벨을. 그래서 한 2주일 전쯤부터 수준을 100으로 놓고, 그죠? 각각의 주가를 100으로 놓고, 이거를 100 대비 얼만큼 움직였나를 위아래를 쭉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란색 선, 이거는 삼성 SDS가 쭈루룩 100 정도 있다가 그날 직전날 대비 푹 떨어진 게 나오죠. 몇 프로? 한 6% 정도 떨어진 게 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일주일, 2주일 돼가면서 원상 회복해 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대비, 벤치마크 대비 어땠는가? 코스피가 박스피, 제자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 원상 회복한 거, 역시 한 2주일 후에 원상 회복한 게, 눈에 보입니다. 금방 한 열흘 만에 주가 원상 회복했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처분 단가가 127686, 그 다음에 직전날 종가가 140000. 그래서 보면 처분 단가, 블록 딜로 할 경우에는 좀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판다 그랬죠. 이게 뭐 이제 수량 할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차피 리퀴디티 문제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될 거니까 그거보다는 엄청난 폭락을 폭락 때문에 손해보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타협하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한 8.8%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팔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하나금융이든가 한투든가 뭐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관한테 블록 딜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 회복한다는 건 여기서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사하는 거, SDS가 장사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완전 원상 회복을 했을까 하는 건데, 그것도 열흘 만에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SDS 주가와 코스피 인덱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발표 직전 날 대비 푹 떨어진 게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빌빌거리다가 이제 원상 회복을 언제쯤 하느냐? 한 5월 9일, 19일 이때쯤 되니까 원상 회복하는 것 같았으나 문제는 뭡니까?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인덱스는 그거보다 높더라. 한 6%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원상 회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죠? 영구하게 주가가 떨어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케바케 다른 이유가 생길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00으로 놓고 주가 레벨로만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과학적으로는 이상 수익률, 각각의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이 각각 그 케이스의 이 수익률, 데이 바이 데이 수익률을 누적시켜 가면서 어떻게 누적적으로 이상 수익률이 발생하는가를 추적해 나가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누적 이상 수익률 보시면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루루루 이렇게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안 돌아옵니다 하는 게 여기 보입니다. 이게 요게 차이가 계속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부자들의 매도 블록딜에서 발생하는 이 출렁을 활용해서 바이하여 돈 벌 수 있는가 보시면은 첫 번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정보 때문에 팔았을 경우는 아니죠.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정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팔았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하는 거고요. 내부자들의 매도, 이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이유로 시간 외에 블록딜을 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벤치마크는 뭐예요? 일단 주가가 변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신고 전파적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졌다면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거래 비용을 감안한 디스카운트, 블록딜 디스카운트가 두 살의 평균 마이너스 7.6%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그건 좀 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무런 뭐 그 SDS에 장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블록딜을 했다고 하더라도 디스카운트가 너무 만약에 크면은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한 거야 이러면서 혹시 달리 어려운 일이 있나 하는 의심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학습 효과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부자들한테 투자자들이 당한 적이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뭐 혹은 우리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이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킨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혹시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그런 것들이 knee jerk라고 그러죠. 갑자기 픽픽 하면서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움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약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쌓여야지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오래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사 펀드멘탈과 상관없는 이유로 했을 때에 그럼에도 주가가 이제 블록딜을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은 원상 회복한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잠시 비효율성, 그래서 이제 buy the dip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리스크 프리는 아닙니다. 리스크 프리 아비트라지가 아니라 이게 어떤 노이즈 트레이드 리스크처럼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바이 더 딥 한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무슨 공장에 무슨 불이 났다든가 뜻하지 않게 지진, 화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외생적인 그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리스크 프리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심 좀 해야 되고요. 안 들어온다면 무슨 이유일까? 합리적인 의심이 맞았을 경우 그럴 수 있다. 블록딜 직후에 공교롭게도 다른 부정적인 사건이 터져서 정말 내부자 몰랐는데 지진 같은 거 어떡하라고, 천재지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수급 상황이 열악할 경우 리퀴디티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변동성 큰 주식, 그죠? 시장,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투명성이 떨어진다. 뭐 그랬을 때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3사 같은 경우는 공매도자들 입장에서 겪는 노이즈 트레이드 리스크랑 결이 좀 비슷합니다. 방향만 반대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자 매도 공시에 관련돼서 최근에 재미있는 규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여기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는 매매 예정인 특정 증권의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피치 못하게 사망, 파산, 상장 폐지, 매매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또는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날 종가 대비 30% 이상 벗어나는 등 시장 상황 급변을 할 때 거래계획을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 20억 원을 물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자 매도 공시 같은 게 사실 당연히 내부자 매도는 공시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스트릭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도 보시다시피 신문을 통해서 먼저 얘기가 이제 까지고, 그 다음에 공시는 그 판 다음 날에 공시를 등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소액주주들한테 보호가 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인데, 미국은 2000년부터 대주주 지분 매매에 앞서서 사전 공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 4월부터는 90일 전으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의 그렉 베커 전 최고 경영자는 파산 11일 전에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근데 90일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어서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얄짤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30일 뭐 이런 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가를 접하실 때 주의점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이런 내부자 거래 관련된 그죠? 규정들이 좀 더 선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또 한번 관심 두시고 좀 또 스터디를 같이 해 나가시면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학상장, 우리의 성균관대학교 모토죠. 예, 다 가르치는 분들도 배우는 분들도 다 같이 질문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